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단기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장기가 될 거고요. 리스크로 구별하자면 이제 투자 성향이죠. 이거는 이제 기간인 거고, 투자 성향으로 보면 이제 하이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네, 로우 리스크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표가 있겠죠. 목표의 가장 큰 두 가지가 뭐죠? 예. 그러니까 목돈 마련이냐, 목돈의 운용이냐. 목돈 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 있어요? 정기금 같은 거 있죠. 정기금 같은 거. 목돈 마련은 예를 들어서 적금 같은 거. 이런 목표들이 있겠죠. 어떤 보장이냐, 보험 상품 같은 거. 이런 목표들이 있을 때면 그거를 단기 상품이냐, 장기 상품이냐. 그 중에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냐, 로우 리스크냐. 이거는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 상품 믹스를 통해서 하는 거고, 단기 상품 중에서 로우 리스크가 뭐가 있을게? 보시면 이제 CMA 뭐 이런 거 나오죠.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증권사에 있는 상품이죠. 그 다음에 MMDA. 은행 상품이죠. 이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이 디파짓, 이 D자를 쓰는 게 은행 상품이에요. 디파짓이라는 게 은행이 쓰는 용어잖아요. 예금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MMF가 있겠죠. 네, MMF, 머니마켓 펀드. 이게 다 단기 상품이고 리스크 거의 없는 상품들이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것들. 그럼 입출 상품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거고요. 중간쯤 오시게 되면 그 칸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CP, 그렇지, CP, 커머셜 페이퍼, 그 단기의 고수익 상품의 대표 주자죠. CP. 이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나는 CP가 있긴 한데, 예, 단기의 고수익, 요즘은 전자단기 사치가 유행이고요. 스와프 정기예금이 아마 옵션이 들어가 있는 정기예금을 말하나 봐요. ELD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특정금전 신탁이 있죠? 신탁. 하여간 신탁 상품이라는 것은 맡기는 의도에 따라 다 틀려지니까 꼭 이게 하이냐 로우 리스크냐 하기가 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분리과세를 해야 되니까 10년짜리 국채로만 해주세요. 그럼 어때요? 이 리스크 별로 없는 거죠. 네. 리스크가 저 리스크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만 운용해 주세요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건 상품에 따라 틀릴 거고요. 랩 어카운트라는 건 뭐죠? 이건 증권사 상품이죠.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 상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하이 리스크가 위에 옵션이 있네. 선물 옵션. 야, 그렇죠. 선물 옵션. 선물 옵션이 정말 제일 그러겠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이 옵션이라는 것은 그 구조를 다양하게 이게 꺾여 있잖아요. 그래프들 보면 이걸 구조를 짜게 되면 리스크를 낮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리스크 회피하기 위해서 선물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가령 수출업자가 달러 선물 매도를 한다. 그건 리스크 회피잖아요. 그럼 위험성을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씩 틀릴 수 있을 거고요. 후순위 채권도 마찬가지죠. 은행 후순위 채권은 뭐 그다지 위험이 없을 텐데요.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이다 그러면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모펀드, ELD 이런 것들 나오죠. ELS. 네. ELS가 모 상품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은행에서 만들면 ELD가 되는 거죠. 디파짓. 그 다음에 펀드로 만들면 ELF. 신탁이 제공하면 ELT. 그렇죠? 본드로 만들면 ELB.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죠. 쭉 이렇게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수익이 구조화된 상품들. 자, 밑에 보시면 로우 리스크의 부동산 펀드 리츠가 있는데, 이게 꼭 낮은 리스크라고 보긴 좀 그런데, 뭐 하여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장기 상품으로 가면, 단기에서 이제 쭉 와서 장기 상품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보험 상품들은 장점이자 단점인 게 바로 보험인 거죠. 보험이 장기라는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장기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험이 장점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단기로만 하다 보면 정작 장기로 만들 자금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상품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금성 상품이 아니더라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는 상품들은 보험 상품이 또 가장 적절한 상품이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믹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3- 바로 위에 보시면 세 가지 팩터가 있죠. 투자 성향이 뭐냐, 투자 목표가 뭐냐, 투자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상품들을 고객에 맞게 잘 믹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그림 3-3이 나옵니다. 그 뭐 비슷한 논조가 계속 나오죠. 보시면 단기 상품이 있고요. 그 중에서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중기 목적 자금이라고 하죠. 중기 목적 자금에 교육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좀 같이 한번 조금만 봐주세요. 별거 아닌데. 중기 상품에 교육 자금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쭉 있는 게 이제 인슈런스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상품이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흔히 실손보험 이런 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종신보험을 좀 금액을 크게 갖고 있어야 되겠어. 이거는 뭐 개인마다 좀 선호가 많이 틀릴 수는 있지만 실손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죠.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럴 때 보장받기 위한 그런 상품들, 그런 것들은 이제 쭉 깔고 가는 거죠. 예. 단기냐 장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꼭 깔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중간쯤 중기 목적 자금이 에듀케이션, 자녀 뭐 교육 자금 이런 거고요. 장기는 이제 은퇴 자금, 나머지는 이제 단기 자금 되겠죠.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그림 3-3 밑에 보시면 한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결혼이나 비상자금 같은 것들은 단기 목적 자금으로,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자금은 중기 목적 자금으로, 노후 자금에는 어떻다? 장기 목적 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별에 적합한 금융 상품들을 이제 하고 있죠. 사회 초년기. 사회 초년기. 이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회 초년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가령 직장에 막 들어갔으면 절세가 되는 연금 상품들이 있죠. 세제 혜택 받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주택 통장이 또 필요해요. 제가 무조건 해드리는 게 주택 종합청장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뭐 주택 적금, 뭐 주택 예금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던 거를 어떻게 하죠? 주택 종합통장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라서 일단 무조건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법에 19가구 이상을 분양을 하려면 청약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데 통장이 있어야 일단 청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갖고는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건 상품들. 자, 그리고 이제 종잣돈 마련이라는 말 나옵니다. 종잣돈. 자금을 만들어가는 시기 때문에 이 종잣돈이 필요한 거죠. 가령 아파트를 계약하더라도 목돈이 필요한 거고요. 뭐 하나 준비하려면 목돈이 필요하겠죠. 종잣돈이 필요하다. 이게 씨앗이 돼서 이제 나무를 피우게 되겠죠. 종잣돈 마련이 중요합니다. 둘째 줄 내려가시면 복리형 장기 금융상품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펀드 같은 게 있겠죠. 보험이나 이런 상품들, 절세형 상품.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 많이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시작을 꼭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기초적인 보장성 상품이 있겠죠. 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는 실손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상품 꼭 가입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가족 형성기가 있죠. 가족이 형성될 때는 뭐죠? 자산 형성과 부채 관리가 중요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주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주거 문제, 뭐 집을 사서 시작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이 주거,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참 화두잖아요, 화두. 그 다음에 이제 육아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육아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 분들이 이제 자녀를 잘 낳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많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렇죠. 낳아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이 자녀가 나의 집안에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하게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육아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보험,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험 같은 거, 이런 거는 애들이 태어나면 꼭 하나는 해놔야죠. 예. 의외로 싸우고 다치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비상 예비 자금도 있어야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성장기.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자산을 증식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캐시 인플로우가 가장, 그렇죠? 회사에서 뭐 부장 이 정도급 이럴 때 돈을 제일 사실 캐시플로우가 제일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증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위험관리, 투자하는 만큼. 그래서 그 투자가 단순히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정도 공격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위험을 좀 떠안는 그런 투자들도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재산을 증식해야 되니까. 그만큼 또 위험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위험관리가 없는 투자는 모래성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을 마련하고 확장해가는 시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은퇴 준비를 시작한다는 거죠. 은퇴 준비를 이때 해야 돼. 이때부터는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성숙기가 되겠습니다. 가족 성숙기. 가족 성숙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나가게 되겠지요. 이제 은퇴 준비 더 마무리 잘 해야 되고요. 이제 자녀 결혼이 들어가니까 자녀 결혼, 자녀의 결혼. 자녀 결혼에도 돈이 꽤 들죠. 네. 그 다음에 은퇴. 그 다음은 이제 은퇴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은퇴기 끝에쯤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 나와요. 중요치, 이런 것들이 참 딜레마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시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험성 있는 상품들을 쭉 운영을 더 해왔다면 이때에 이르러서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죠.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근데 이게 또 딜레마예요, 이게. 왜냐면 생각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다. 정기예금만 운영해가지고 이게 늘어나는 그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꼭 리스크를 낮추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실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회복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좀 딜레마긴 합니다만 어쨌든 위험성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표 3-1로 좀 정리가 되어 있죠. 꼭 한번 체크하시세요. 자, 그 페이지 아래 쭉 내려옵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오시면요. 최고의 은퇴 설계 전문가는 단지 금융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시점에 그 고객이 경험하게 될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고려해서 은퇴 관련 목표를 최종적으로 편안한 은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방안을 짜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은퇴 설계 상담이 나오죠.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은퇴 설계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고객의 현재 자산 상태이다. 시험 목적성도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현재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은퇴 상담을 시작하면 자산이 어떻게 있는지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